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학부연구생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Preliminary Development of a Brainwave Model for K1 Kickboxers Using Quantitative Electroencephalography with Open Eyes입니다. 해당 논문은 킥복싱 선수와 일반인의 뇌파 차이를 확인해서 스포츠 활동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모레큘러 사이언시스에 2023년 게재되었으며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5.6으로 바이오케미스트리 앤 모레큘러 바이올로지 분야에서 상위 23%에 해당하는 Q1급 저널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킥복싱은 격투 스포츠입니다. 특히 여기서 K1 킥복싱이라 하는 종목은 다른 형태의 킥복싱보다 일반적으로 더 공격적인 싸움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기가 KO로 승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특히 머리 부위의 손과 발 기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 장애나 집중력 장애 등의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실명, 마비 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킥복싱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서 보다 개인화된 훈련 전략을 개발하고 머리 부상 위험 관리 개선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Quantitative Electroencephalography (QEEG), 즉 정량적 뇌파 검사는 신경심리학이나 신경학, 정신의학의 진단 도구일 뿐만 아니라 뇌 손상 결과를 연구하는 도구로도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QEEG를 사용하면 뇌의 병리학적인 변화를 자세히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따라서 이 윗 문단에서는 이 QEEG를 활용해서 킥복싱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 이 아래 문단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훈련된 킥복싱 선수와 훈련을 받지 않은 건강한 일반인의 뇌파를 비교해서 뇌 활동 수준을 평가하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킥복싱 선수들의 두뇌 활동이 일반인의 기준 안에 포함이 되는지이고 이 두 번째는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운동선수의 개별 주파수 대역에 대한 뇌 활동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K1 킥복싱을 전문으로 하는 높은 스포츠 스킬을 가진 18명의 킥복서를 모집했습니다. 이때 선수 조건은 최소 10년 이상 훈련을 받았고 1년에 최소 5개 이상의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으며 실험 전 14일간은 스파링 훈련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대조군으로는 건강한 18명의 남성을 모집했으며 이때 이 대조군은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표는 킥복서 한 18명의 신체 구성에 대한 이 세부 사항을 기술해 둔 표입니다. QEEG 분석을 위해서 모든 피험자는 눈을 뜬 상태 10분 동안의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이때 뇌파 측정 위치는 PZ, P3, P4, CZ, C3, C4, PZ, P3, P4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9개의 채널을 사용을 했고 특정 주파수에 대한 진폭과 전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폼, FFT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는 여기 적어둔 것처럼 엘미코 디지 트랙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했다고 하고 저는 이 내용은 조금 처음 접해보는 건데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리면 표준에 따라서 델타는 20마이크로볼트, 세타는 15마이크로볼트, 알파는 10마이크로볼트, 그리고 센서리 모토 리듬, 그리고 베타1, 베타2는 6마이크로볼트 이하를 정상값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센서리 모토 리듬이라고 해서 감각 운동 리듬은 일반적으로 12에서 15Hz 사이로 나타나고 이는 차분한 상태나 주의를 집중한 상태에서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눈을 뜬 상태의 뇌파를 측정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눈 깜빡임이나 추가적인 잡음 제거를 위해서 사용된 전처리 방법들이 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잡음 제거는 그냥 자동 및 수동으로 아티팩트 제거를 진행했다. 이렇게만 언급이 되어 있고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이거는 제가 유추하기로는 아마 이 엘미코 디지트랙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저희가 평소에 분석하는 방법이랑 조금 달라서 설명을 그렇게 자세히 안 해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선 과정을 통해서 계산된 주파수 대역별 진폭과 전력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그래프는 그룹별 델타 주파수의 평균 결과입니다. 이 빨간색이 킥복싱 선수들, 초록색이 일반인, 그리고 하늘색은 이 델타의 기준선입니다.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전두엽의 세 채널에서는 킥복싱 선수들의 진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상인에 비해서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킥복싱 선수들의 이 진폭이 기준선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후두엽 영역, 이 뒤쪽으로 가면은 일반인의 델타 파워가 킥복싱 선수보다 조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보이긴 했지만 이 둘은 모두 이 기준선 안에 있었습니다. 이 오른쪽의 표는 9개 모든 채널에 대한 델타 파워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 C3와 C4 채널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채널에서 일반인과 킥복싱 선수들 사이에 진폭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타 대역에 대한 주파수 분석 결과입니다. 이 전극별 세타파의 평균 전력값은 이 전두엽 영역 모든 F 이 영역과 CZ 그리고 C3까지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킥복싱 선수들의 뇌파 전력이 일반인에 비해서 더 높았고 두 그룹 간의 이 결과들은 모두 기준선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알파 대역의 경우에는 모든 채널에서 킥복싱 선수의 알파 진폭이 정상인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이 F4 채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 알파 기준선 안에서 있었고 F4의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전두엽에 있는 채널만 이제 기준선을 넘게 알파가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MR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F4 채널과 P3 채널에서 가장 높은 이 값이 도출되기는 했으나 CZ와 여기 P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킥복싱 선수들의 진폭이 일반인에 비해서 더 컸고 이 C4 채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일반인의 SMR 진폭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베타 대역 1에 대한 결과인데 이 베타 대역은 두 개로 나눠져서 첫 번째는 15에서 20Hz 대역을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킥복싱 선수의 경우 이 C4 채널에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일반인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었고 이 F3와 F4, C3 채널은 기준치보다 더 높은 값을 가졌습니다. 이 베타2의 경우에는 20에서 34Hz까지를 말하고 또 살펴보시면 F3와 F4에서 이 킥복싱 선수의 진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채널에서 일반인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킥복싱 선수들의 진폭이 베타2 진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기준선보다도 훨씬 더 큰 값을 가지는 것 또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선 결과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신경생리학적인 해석을 조금 해보자면 델타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전두엽 채널에서 일반인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고 그리고 기준선보다도 훨씬 큰 진폭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높은 델타를 가지는 경우에는 폐쇄성 폐질환이나 혹은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이런 수면 장애가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킥복싱 선수들이 이제 다가오는 경기나 도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스트레스적인 그런 수면 문제로 인해서 큰 델타 파워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타민 결핍처럼 운동선수들한테 흔하게 발생하는 대사 변화나 이제 경기 중에 연속적으로 머리 부분을 이제 구타당하기 때문에 이런 전두엽의 델타 파워가 증가했을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의 경우에는 앞서 결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F4, 즉 이제 오른쪽 전두엽 채널 쪽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운동 조정 및 근육 제어가 증가했음을 시사하고, 이 움직임이 빠르고 정확해야 하는 이 킥복싱 선수들의 경우에는 집중적인 훈련이나 뭐 격투 기술에 대한 지식 그리고 경험 습득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타 대역의 경우에는 큰 진폭을 가질수록 강한 각성 상태 혹은 그 반대인 이 딥한 릴렉스 상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수들의 시합 준비 차이에 의한 그런 성향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선수의 경우에는 시합 전에 미래에 이제 있을 시합 싸움에 대해서 매우 집중하는 그런 선수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선수의 경우에는 시합 전에 내가 안정 상태를 좀 취해야겠다 해서 릴렉스 하는 선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위의 선수의 경우에는 이런 강하게 각성을 하는 상태이고, 이 아래에 릴렉스 하는 선수는 이렇게 딥한 릴렉스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둘 다 세타 파워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러한 점 때문에 킥복싱 선수들이 일반인보다 세타 파워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타2의 경우에서도 킥복싱 선수들이 이제 일반인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에 굉장히 큰 진폭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베타2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의나 정신적인 노력,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빠른 생각이나 판단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베타2의 진폭이 크게 관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킥복싱 선수들이 앞으로 시합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긴장을 유발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할 시합, 이런 도전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베타2가 크게 나온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논문은 여러 가지 주제를 찾아보다가 좀 주제가 신선하고 재밌는 것 같아서 공유 드리고자 공부를 해왔고, 공부하면서 조금 아쉽고 궁금했던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메소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논문에서 분석을 디지트랙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의 분석이 굉장히 자동화돼 있고 뭐 간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전처리나 어떤 주파수 분석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이 부족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다른 주파수 대역 같은 경우에는 다 분석하고 신경생리학적인 해석도 시도를 했는데, 이 감마밴드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없어서 조금 의아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논문에서는 이 킥복싱 선수와 일반인의 EEG 간 차이를 확인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선수들의 뇌 모니터링은 가능하겠지만, 추후에 저자들이 말하기를 이 뇌파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개별적인 그런 부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이 뇌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질병이나 장애, 그러니까 킥복싱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부상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가 없었고, 추후에 이런 걸 할 거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게 없어서 조금 아쉬웠고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뒤쪽에 적어줬더라면 이해하기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